이제 나는 노포크 여행에 대해,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여행을 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고 왜 우리가 하필이면 그곳으로 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그 직전에 일어난 일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 코티지에서 맞은 첫 겨울이 끝나갈 무렵 우리 모두는 한결 안정된 듯했다. 루스와 나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뜨거운 음료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계속했다. 어느 날 그런 자리에서 농담을 하다가 루스가 갑자기 말했다. 크리시와 로드니가 줄곧 하던 얘기 너도 들었을 거야. 내가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루스는 소리내어 웃고는 말을 이었다. 그 두 사람이 날 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 괜히 놀리려고 하는 말이지 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루스가 내심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챈 나는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채근했다. 이윽고 루스는 한결 낮은 어조로 말했다. 크리시와 로드니가 지난주에 외출한 거 기억할 거야. 두 사람은 노포크 북쪽 해안에 있는 크로머라는 마을에 갔었대. 거기에 뭘 하러 갔는데? 거기에 친구가 사나 봐. 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래. 요점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걔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을 봤다는 거야. 탁 트인 그곳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알잖아. 걔들의 판단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근원자라는 거야. 나의 근원자 말이야. 우리 대부분이 처음으로 근원자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은 과거 해일 시험에서였지만 그것에 대한 토론이 금지된 일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동시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코티지에서도 그것은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화제가 아니었다. 근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간에 성교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어색했다. 동시에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편집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 화제는 이를테면 제임스 조이스에 관한 토론 같은 것과는 동떨어진 또 하나의 세계로서 대개 진지한 논쟁이 벌어질 때면 빠짐없이 등장했다. 근원자 이론의 이면에 있는 기본 개념은 단순한 것으로 별다른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 각자가 일반인에게서 복제된 개체인 만큼 바깥 세상에는 우리의 근원자가 살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즉 시내나 쇼핑센터, 휴게소 같은 곳에 나가면 줄곧 신경을 곤두세워 자기나 친구들의 근원임직한 사람들, 곧 근원자를 찾아보곤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사항 외에는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우리가 근원자를 찾을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몇몇 학생들은 우리보다 20살에서 30살 많은 사람, 정상적인 경우 부모가 될 만한 나이대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상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와 우리의 근원자 사이에 반드시 자연스러운 세대 간격이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린아이나 노인이 근원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이와 견해가 다른 학생들은 근원자가 되는데 건강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사람들을 선호했을 것이므로 우리의 근원자들은 정상적인 부모, 나이대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면 우리 모두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영역 근처에 왔음을 감지했고 그래서 논쟁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다음 어째서 우리가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내고 싶은 마음 이면에는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내면 그를 통해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누군가의 근원자가 현재 철도국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역시 나중에 철도국 직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자기가 복제되어 나온 근원자를 보게 되면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앞으로의 삶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근원자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의 근원자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을 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루스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진 편이었고 나 역시 그랬던 것 같다. 그렇다 해도 누구의 근원자든 간에 근원자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것에 무심할 수는 없었다. 이제 기억해보면 누군가의 근원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몇 주에 걸쳐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가는 누군가 근원자를 보았다는 말이 나오면 다른 이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시기였다. 그런 이야기 중 대부분은 지나가는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누군가의 근원자 같다든가 하는 식으로 유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일리가 있는 목격담도 있었다. 그날 밤 루스가 나에게 말해준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다. 루스의 말에 따르면 그 해변 마을에 도착한 크리시와 로드니는 잠시 헤어져 그곳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한다. 잠시 후 다시 만났을 때 로드니가 몹시 흥분해서 크리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하이스트리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전면이 커다란 유리로 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루스의 근원자 같다는 것이었다. 코티지로 돌아오자마자 크리시가 나한테 와서 말해주더라. 크리시는 로드니에게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지만 그런 게 말로 다 설명되진 않잖아. 두 사람은 같이 차를 타고 가보자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날 저녁 내가 루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시점에서 나는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이야기가 크리시와 로드니가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둘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일이 되리라. 실제로 나는 여러 면에서 그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 그곳에 입주한 우리를 대하는 태도, 특히 루스를 대하는 태도는 정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키가 큰 크리시는 자세를 바로 하면 상당히 아름다웠지만 본인은 그 점을 모르는 듯 대개 다른 사람들의 키에 맞추어 몸을 구부정하게 하고 다녔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녀는 영화 배우라기보다는 심술궂은 마녀 쪽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손가락 하나를 세워 상대를 쿡쿡 찔러 대는 짜증나는 습관 때문에 그런 인상이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언제나 면바지보다는 긴 치마를 입는 편이었고 얼굴에 지나치게 꼭 끼는 작은 안경을 쓰고 다녔다. 그녀는 그의 여름에 도착한 우리를 크게 환영해준
선임들 중 하나였다. 처음에 나는 우리를 대하는 그녀를 보고 인도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주 후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일 시험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이 설명된다고 여기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일상적으로 보이려 했으며 우리에게 해일 시험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지금 내가 돌보는 기증자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그녀가 해일 시험에 관해 다른 차원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를 화나게 했던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줄곧 우리를 떼어놓으려 한 것이었다. 우리 몇몇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두 사람을 불러내 뭔가를 하자고 해서 나머지 두 사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식이었다. 크리시는 남자친구인 로드니와 거의 언제나 같이 다녔다. 로드니는 1970년대 록 뮤지션처럼 머리카락을 뒤로 모아 하나로 묶고 다녔고 윤회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실제로 나는 그를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크리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어떤 토론에서든 크리시의 입장을 지지했고 크리시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면 그보다 재미있을 수 없다는 듯 고개까지 내저으며 웃어댔다. 그렇다. 나는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 좀 심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이들에 대해 회고했을 때 토미는 두 사람을 상당히 점잖은 이들로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루스의 근원자를 보았다는 그들의 말에 내가 왜 그렇게 회의적으로 반응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든 생각은 믿을 수 없다. 크리시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여자가 전면이 유리로 된 멋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설명 때문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런 설명은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루스의 장래 희망과 지나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던 것이다. 그해 겨울 장래 희망이라는 화제를 꺼낸 것은 되게 새로운 우리였지만 상당수의 선임들 역시 그런 화제에 합세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면 나이든 몇몇 선임들, 특히 이미 훈련 과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고 방을 나가버렸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런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이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각자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환상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해일 시험에서는 나왔지만 간병사가 되기 위한 수속이나 운전교육 등등의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6개월여 동안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해일 시험에서 교사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 비 오던 날 오후 별관에서 루시 선생님이 우리에게 폭로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온 모든 추론들을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시기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몇 달 동안 우리는 그런 달콤한 부유 상태에 머물며 일상적인 제약 같은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제 돌아보면 우리는 기미자욱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 잠시 동안 불이 반쯤 사그라진 난로가에 모여 앉아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지나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영화배우나
그 비슷한 것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들은 기억이 없다. 우편 배달부가 될 것이라든가 농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훨씬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저런 종류의 운전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화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몇몇 선임들은 종종 여행길에 본 풍광이 유난히 아름다운 길이나 멋진 도로변의 카페, 운전하기 어려운 애움길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대화에 취해 말없이 듣기만 했다. 밤이 이슥해지면 나는 두 눈을 감고 소파의 팔걸이 혹은 공식적으로 누군가와 함께였던 길지 않은 기간 중이라면 상대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잠속을 들락날락하며 머릿속에서 그런 풍경을 떠올렸다. 어쨌든 조금 전에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될 때, 특히 그 자리에 선임들이 있을 때 그 화제를 누구보다 과도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대개 루스였다. 루스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겨울 초였지만 그것이 실체를 갖춘 그녀의 장래 희망이 된 것은 나와 함께 근처 마을에 다녀온 어느 날 아침 이후였다. 여러 날 계속되던 지독히도 추운 날씨에 상자형 가스난로가 줄곧 문제를 일으키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떻게든 그 난로에 불을 붙여보려 했지만 이윽고 포기하고 말았다. 그와 더불어 그 난로로 난방을 해야 하는 방들까지 포기해야 했다. 난로는 우리 책임이라며 캐퍼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날씨가 정말로 추워지자 그는 사와야 할 점화 연료 명이 적힌 메모지와 돈봉투를 건네주었다. 루스와 나는 근처 마을까지 걸어가 그것을 사오겠다고 자원했다. 그렇게 해서 그 설이 내린 아침에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되었다. 양쪽으로 울타리 같은 것이 높이 솟아있고 꽁꽁 얼어붙은 쇠똥이 뒤덮인 곳에 이르렀을 때 몇 걸음 떨어져서 뇌 뒤를 따라오던 루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